늦어졌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단대구 총동문의 4기 한재현입니다. 지금 방송되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오늘은 그동안 7년 동안 한 26회 동안 진행했던 대담을 오늘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초대해주신 분은 일기 이승태 동무입니다.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기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라는 게 자꾸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붙는데 일기입니다. 일기 이승태입니다. 네. 잠시 후 약 한 30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이승태에게 아니면 법조인 이승태에게 철인 이승태에게 혹은 우리 동문 이승태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채택되신 분들한테 우리 요 앞에 보시죠. 우리 안상원 박사의 그 위너 포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선물을 한 박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질문 올려주시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 앞에 보이시는 우리 안성원 박사의 그 위너폼에 선물로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일기의 이승태 동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네. 내가 보니까요. 지금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그 첫 애 낳는 기분이에요. 우리 동문회 처음에 출범할 때보다 사실 이 오늘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그 대단함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연된 것도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옆에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저기 생방송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승태 동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프로필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A4 용지 한 5쪽 분량으로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직접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많이 보낸 거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뭐 대단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좀 자기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게 98년도니까 벌써 23년 됐네요. 그리고 사실 근데 빨리 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졸업하신 거랑 그 사법고시 합격하신 거랑 좀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나이 30에 이제 고시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수원을 마치고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변호사 한 10년 정도 하다가 미시간 주립대에 이제 도시계획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 한양대학교 그 도시대학원에서 또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근데 중간에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러 떠나셨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아직 소개 안 끝났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 도시화 사람이라는 이제 법무법인의 대표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시화 사람, 제가 꿈꾸는 게 이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건설, 그 다음에 건축, 그리고 환경, 도시, 부동산 이쪽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나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그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화 사람이라고 지은 거고 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도 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사과정에 있을 때 공부했던 것도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도시 속에 사는 사람과 도시가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소개가 좀 길어졌다. 근데 좌우간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 많이 됐던 LH, 뭐 SH, 그 다음에 그 국토부,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뭐 제주지방자치 특별자치도인가 거기 고문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말하기 이상하다. 네. 그 다음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소개 참 길어. 이력서도 이게 프로필도 참 길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형님은 이과 출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나요? 그거 맞는데요. 왜냐하면 그 저기 고등학교 때
대학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이과였다가 네. 대학을 그 전기대 떨어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법과대학으로 한양대 법대를 가게 된 거예요. 아, 그 따로 법대를 가신 다른 뭐 의도를 목표나 그런 거는 있으신 사실 건 뭐 아니고요? 나는 저기 이과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을 했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과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과를 시켜달라고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안 시켜줘서 아 난 이과 갔느니 차라리 그냥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를 지원했었어요. 근데 육사 지원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붙은 게 없어. 내가 제일 제대로 한번 붙었던 게 예. 군대 가기 직전에 봤던 그 운전면허 시험이 처음 붙은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증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거 붙으면서 느낀 게 아 이제부터 내 인생이 피겠구나. 그게 무려 2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뭐 여기저기 뭐 고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이는 모습하고 예전에 정말 방황했던 모습하고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육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력고사 봐가지고 그때만 해도 학력고사였거든요. 예. 학력고사 봐서 학력고사 또 전기대 떨어지고. 그래서 갈 데 없는데 누가 야 이거 한양대 법대는 이과생도 넣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가서 한양대 법대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되셨구나. 아,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와 사람이라는 법무법인을 이제 네.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변호사가 돼서 법인을 개설해서 이게 지금 법무법인을 도시와 사람의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제가 계획하고 뭐 처음에 도시와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그때만 해도 지금도 변호사들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2001년도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 굉장히 서름이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때 누가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물어봐.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인가? 그래서 아니 저도 연수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 연수원 나왔어요? 그러고 나 또 좀 있다가 그러면 서울대? 아니요 저 한양대 나왔는데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 한양대 공대에도 법대가 있나? 그 시절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 변호사 시작할 때 이거 너무 좀 그 우울하고 막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이 변호사 어떻게 진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 고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정말 이것저것 다 뭐 닥치는 대로 소송도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 환경권, 일조권, 그 다음에 도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들을 좀 그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전을 해서 사실 그때부터는 거의 건설, 부동산, 환경 소송만 했죠. 그리고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사실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시고 요즘은 또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도 굉장히 바쁘게 지금 네. 뭐 스케줄을 운영하시는 건데 형님 하루 일주일 스케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한 3, 4분 정도 딱 해서 아니 저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데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 5천만의 변호인이라고 거기에서 우리 집 맞춤법이란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방송 바쁘죠. 근데 방송이 사실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는 것보다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현장의 어떤 일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 스케줄은 예.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고 그다음에 뭐 말할 수 없이 바쁠 정도 바빠요. 바쁘기는 바쁘는데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뭐 항상 운동하고 또 일주일에 뭐 적어도 운동은 4번, 5번 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바쁘신 분이 도대체 또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요즘은 또 철인 또 완주까지 하시고 철인이 되셨는데 철인 지는 오래됐어요, 이 예, 사람아.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되신 걸로 알죠. 2016년도에 그때 철인 그 킹코스 224km 완주했었죠. 그 본인에게 철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철인 사실 시작하게 된 것도 뭐 지금 우리 성기호 그 원장 나는 우리 일기 동기인 성기호 원장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철인은 나는 별다른 글쎄요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하나 대회를 이거 끝날 때마다 굉장히 성취감이 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달리기를 그 심심하지 않게 네. 계속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쩌다 보면 일하다 말고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오시 다시 일하시고. 진짜로. 그게 뭐냐면 내가 요즘에는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점점 이 대표 변호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13명인데 네. 나랑 밥을 안 먹으려 그래요. 그리고 나도 불편하고. 그래서 점심 때는 혼밥을 해야 되니까 네. 혼밥을 안 하고 그냥 수영장을 가는 거야. 수영장 가서 밥 대신 거기서 한 40분 정도 수영하면 1.5km를 훨씬 넘게 수영을 하니까 그래요? 그거 끝나고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그냥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집에 퇴근하고 오면 뭐 8, 9시가 됐다 그러면 좀 운동을 못하는 때는 나가가지고 그 뭐 달리기 1시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주말엔 그냥 오늘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달리기 한 10km 하고 왔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배 아프다고 밥 안 먹어? 그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피곤하다고 운동 안 하냐. 그냥 밥 먹듯이 운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형님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수가 좀 없어. 공부도 잘한 것 같고 남자로 지금 보면 이제 남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셨고 또 동안이신데다가 운동도 잘해. 근데 그게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나 단대 보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텐데 단대 보고 다니면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내 방황이 끝난 게 한 30살쯤 돼서인데 그때까지 나는 잘하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진짜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내가 원해서 본 시험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나는 구기를 잘 못해요. 사실 뭐 운동을 철인삼종 경기를 하니까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기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검도도 좀 배웠었는데 검도도 한 1단까지 땄었나. 근데 그것도 그렇게 속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우연히 알고 보니까 내가 오래 뛰는 거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는 좀 하는 순석의 거야. 에너지 소비하는 그렇지. 거. 그래서 나중에 내 장점을 발견하면서 또 내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이렇게 맞춰가다가 하는 거지. 사실 내가 그렇게 운동 잘하거나 뭐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잖아 이제 뭐 달리기도 그렇고 수영도 하고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도 우연하게 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떠드는 것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떠드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시끄럽다고 그러죠 맨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랄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들을 내가 자꾸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단점은 자꾸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질문. 제가 보기엔 형이 참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인간 이승태가 남자로서 멋있게 사는 법 아니면 나는 멋있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요 정도 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근데 해주실까요? 그 얘기 하면 우리 여기 동문들이 욕할 것 같은데. 뭐 이런데 방송에 나와서 욕도 먹고 좀 그러시는 거죠, 뭐. 사실 저기 포스트 만들어줬을 때 이거 너무 좋더라고. 뭐냐면 이 멋이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준 포스터를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멋있나.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스스로 멋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나는 처음에 내가 텔레비전에 생방송으로 방송에 나가거나 제가 네. 제보자들을 오래 했었는데 네. 제보자들을 나가면 처음엔 안 봤어. 왜냐하면 보기 싫더라고. 내 얼굴 모니터 나가는 게. 여기 방송 나오신 모니터 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내 얼굴도 싫고 얼굴도 시커멓지 뭐 그리고 잘생긴 것도 아니지.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고 있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목표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계획을 내가 달리기를 할 때도 막 오늘 뭐 1시간을 갖다가 40분에 뛰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인생은 지옥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정말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매일 정말 도서관에다 가방만 갖다 놓고 매일 방황하는 거예요. 술집 가서 술 먹고 맨날 당구나 치고 이거는 집에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맨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다시는 계획을 잡지 말자. 인생에서 계획은 어떻게 보면 패배자를 만드는 거다. 그냥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거를 성실하게 이루려고 하다 보면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계획을 잡지 말자. 계획을 그냥 잡지 말자. 내가 관뚜껑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아까 성공하려고 어떤 걸 이루려고 계획을 잡는 게 네네.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하루에 내가 실제로 아까 어떻게 사냐고 그랬잖아요. 하루. 네. 저는 오늘 아침에만 간단히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자전거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일 잠깐 하다가 와이프랑 나가서 네. 브런치 먹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일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애들하고 같이 가서 그 또 떠들기도 하고 네. 가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그리고 10km 뛰고 와서 방송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이제 그 내일 또 나 생방송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뭐 잠깐 방송국하고 통하고 그냥 대신 내가 안 하는 것 딱 하나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거리진 않아요. 그냥 그 텔레비전을 보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하루 종일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누워 있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할 때도 항상 오늘 여기 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얘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쓸데없는 시간은 거의 낭비를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잠잘 때도 나는 그 귀마개 양쪽에다 하고 네. 그다음에 안대 끼고 네. 그다음에 커튼 닫고 그러고 자요. 그러니까 자는 데만 집중하게. 잠도 나 하루에 한 8시간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때는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진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지금 현재 접속하신 분들이 전부 다 94분. 조금만 더 주위에 좀 이왕이면 좀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150명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뒤에 뭐 저기 그 요즘에 정치인들 그 저기 있잖아요. 토론하는 것 같아. 색깔이. 오늘 여기 우리 준비해 주신 분이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3기 윤주연 동문의 상상 스튜디오입니다. 네. 지금 현재 99명 됐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있으면 100명 그거 됩니다. 아셔야 돼요. 실제로 오늘 여기 스태프들이요. 웬만한 방송국 스태프들만 와 있어요. 근데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저도 평상시에 다른 뭐 레크레이션 하면서 무슨 체육대회 행사나 이런 사회는 참 많이 봤는데 카메라 앞에서 사회 보는 거 사실 처음입니다. 저도.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그 오면서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이거 긴장도 되고 했던 게 뭐냐면 사실 대단함이라는 이 그 대단한 단대보고 함께하자라는 강연을 네. 포럼을 우리가 처음에 이 동문회를 다시 활성화시킨 2014년도에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서 이름을 정한 거거든. 그렇죠. 야, 우리 이거 술 먹다가 얘 뭐 하나 포럼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기억납니다. 그때. 그렇지. 그때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럼 뭐 좀 포럼 같은 거 우리 그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도 많으니까 네, 네. 포럼 하자.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20번째라고 하는데 27번째입니다. 27번째요? 네. 그런데 우리 사실 1회 그 처음에 같이 동문회를 막 재건했던 그 친구들은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뭐 우리가 포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정말 이번에 이런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괜히 그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또 욕먹는 게 더 힘들거든.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또 그 만들었던 포럼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여기 계신 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이제 굳건히 좀 하고 계신데 변호사의 법률적인 부분에 말씀 하나 듣고 싶어요. 사실은 뭐 재판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법률 상식에 관한 얘기 아니면 활동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우리 동문들한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아시잖아요. 그 뒤에 청실 아파트, 청실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지됐었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공사 중지 제가 시켰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환경 소송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조권 사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선생님께서 오신 거야. 그 지금 퇴직하신 홍성수 그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학교에 그 일조권 침해가 생기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교 뒤쪽에 좀 지대는 낮지만 네. 거기에 이제 청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그 학교 뒤에 창문 쪽에 이제 해를 가려요. 그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죠. 근데 처음에 학교 일조권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공사 중지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쪽 그 삼성건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조합하고도 한 1년간 거의 협의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현장을 선임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 때문에 공사 금지가 되겠냐 그쪽에서는 네. 그 김현장 변호사도 몇 번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랬죠. 야, 아니 이거 학교에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일조 침해를 주는데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그 공사 중지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한 20억까지 그쪽에서 재판 판결 이제 사실은 결정인데 결정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한 이틀 전까지도 우리한테 나중에 30억 주겠다 그랬나 25억까지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합의하자. 근데 내가 노 했어요. 안 하겠다. 그리고 일단 판결 받겠다. 김현장 이사 때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예. 아니 학교 건물 뒤쪽은 그쪽은 사실은 학교에서 누가 그 자연광으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냥 그 당연히 불 켜놓고 수업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커튼을 쳐놓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원래는 일조권이라고 하는 게 동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동짓날은 애들 학교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 일조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또 그 운동장 그 안 나오잖아 또 여름에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조권이 중요한 게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그 운동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대응하고 막 하다가 결국 내가 30억까지 나왔던 얘기를 거절을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네. 공사 중지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쪽에 상당 그 세대 수가 공사가 중지가 되면서 나중에 합의는 했는데 네. 그때 합의한 금액이 42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거 오픈해도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뭐 오픈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뭐. 그 정도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사실 정말 대단한 판결을 받았던 거고. 근데 문제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 사실 동문회가 다시 활성화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매일 만나 뵈러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동문회가 그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동문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10,000원씩 그 당시에는 10,000원씩 걷어뒀던 돈들이 있는데 졸업하면서 우리 그렇죠. 동문회비 된 거. 그 돈이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지금 쓸 데가 없고 이거 어떻게 쓸 수도 없다. 네.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년을 학교를 가면서 내가 느꼈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 뭔가 동문회를 선배로서 일기 선배로서 좀 후배들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선배한테 뭐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지만 동문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문회 발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발전위원회를 한 50명이 만들어서 동문회를 갖다가 소집을 하려고 하니까 동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딘가 우리가 내가 변호사인데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그래도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때 동문회 발전위원회에서 준비가 다 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총회 소집 통지서를 우리 연명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문서를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총회를 소집을 해줘서 그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단대부고 동문회를 다시 재출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는 단대부고 동문회는 없었지. 단대부고에 동문회가 어딨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주변에서 가장 동문회가 잘 되는 그런 학교가 됐잖아요. 그 저도 부분에 주변에서 그 얘기 많이 있어서는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뭐 명맥이 계속 유지가 돼서 우리 동문회가 굉장히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그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그리고 어떻게 이 동문회가 그 만들어졌는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더 훌륭한 동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 돌파해서 106명까지 올라갔다 약간 줄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에서 줄었나 보다. 예, 하나만 더. 그 혹시 이제 변호사로서 혹시
우리 동문들한테 뭐 알릴 수 좀 이런 정도는 요 시대 살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법률 상식 같은 거 있으시면 그 간단하게. 사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다 때우지 않고 네네. 그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PPT에서 준비를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되고 좀 알아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제가 한 세 꼭지 정도 이렇게 동문들한테 제가 변호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해도 되려나?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뭐 괜찮아요? 지금 그 제가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와 네네. 임대차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네.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코로나가 그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 사업했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알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네, 그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못 내. 그러니까 월세를 세 번 연속해서 세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띄엄띄엄이라고 하더라도 3기에 걸쳐서 네. 차임을 못 내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쫓겨나죠. 단순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그 계약을 갱신 요구를 할 때 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도 9월달에 네. 그 특별법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을 했어. 주택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네.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특혜를 줬냐면 임차인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저기를 여기 보고 얘기하라고. 네. 이제 저기 되는구나.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차임을 못 낸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그러니까 해지를 못하게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점점 우리가 여기 카메라 보고 얘기할 때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얘 엉뚱한 데 보고 얘기하. 그 법을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나도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법이 작년도 이게 9월 29일 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9월 29일 날 상가임대차법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바로 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 임차인이 만약에 이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변동이 생겨서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차임 증감 청구. 그러니까 증액도 원래는 임대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바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기에 달해서 아까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세 번.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해도 차임료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아요. 그거를 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야. 네. 근데 또 작년에 최근에 지금 굉장히 독특한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계약은 지금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예. 이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 계약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럴 때 계약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옛날 우리 로마법 얘기를 좀 하면 로마법에는 팍타, 순타, 세르반다라는 법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그런 법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2년 동안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거 임차인이 그럼 계속 월세 내가면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어떤 판결을 했냐면 이 경우에는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임차인의 규책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네네, 네. 임차인이. 그 얘기는 사실은 이 판결은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서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계약에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판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물론 이게 지금 항소가 돼서 네. 거기서 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명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동이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액세서리 가게였는데 네. 손님들이 90%가 매출이 급감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계약 해지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판결은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고 또 하나는 그 대북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지. 전부 이 임차인들이 지금 죽어 나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입법 예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법이 통과돼서 그 시행이 될 텐데 만약에 3개월 이상 네. 그 제한 조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아,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죠. 꼭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이제 임대인들은 또 네. 반발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너무 그 양분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임차인은 마찬가지 항상 선한 사람, 네. 착한 사람, 약한 사람, 그다음에 또 임대인은 또 그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좀 있는데 사실 임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돈을 모아서 그 상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 워낙 임차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차임을 네. 깎아달라고 이제 그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임대인한테. 예, 그럼 예. 임대인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 변동됐으면 차임을 깎아줘야 돼. 그런데 원래 임대인 집주인은 차임을 올릴 때 월세를 올릴 때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5% 이상 못 올리는데 그러면 한번 코로나 때문에 깎였던 차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예. 어떨 것 같아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하겠대로. 단대부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한번 원래는 5% 이상 못 올리지만 네. 코로나가 만약 종식이 돼서 지금 한번 깎였던 그 차임이 그 다시 정상화시킬 때 네. 그때는 그 5%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다 이왕 말씀드릴 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 내가 갑자기 임차인인데 임대인한테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감액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안 내도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재판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내가 감액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가 도달한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금액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그 감액이 상당한 청구냐,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감액인지를 다시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너무 많이 깎았어. 그러니까 월 500만 원을 만약에 냈는데 임차료로. 네.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거는 경제적 변동이 생겨서 나는 못 내겠어. 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200만 원을 깎았다. 그거는 나중에 재판 갔을 때 이거는 상당하지 않아. 매출 떨어진 거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감액할 수 다시 적정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법 얘기 나오니까 중간에 긴장했어요. 떠들다가. 네, 아마 이게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 이승태, 인간 방송인 이승태 아니면 법조인 이승태로서 멋쟁이 이승태로서 동기들 아니면 후배들한테 우리 동문들한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동문들한테 옛날에 많이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 저는 사실 만약에 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도시화 사람이라는 법무법인을 만들 때 그냥 내가 변호사 몇 년 하다가 돈 좀 벌다가 그만둘 법무법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천년 만년 가는 그런 로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개인적으로 뭐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또 동문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만약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우연을 좀 필연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시간이 예측이 잘 안 돼서 중간에 좀 약간 스킵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제가 그러니 서른이 돼서 방학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게 제가 96년이니까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게 98년인데요. 그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를 만난 게 굉장히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그 경포대에 놀러 갔다가 우리 와이프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우리 와이프를 그때 처음 만나고 결혼할지를 몰랐지만 그때 근데 둘둘이 갔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같이 갔던 애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가 거기서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게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거예요. 그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방황을 하고 다니냐?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내가 뭐 나도 뭐 방황할 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공부를 해봐라. 대신 내가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내가 그리고 그때 혼자서 제대하고 나서 뭘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와이프가 5년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뒷바라지 할 테니까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아, 형수님이? 네네. 뒷바라지 그래서 했다고? 실제로 그때 우리 그 와이프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했었는데 네. 그 제대를 96년 7월 1일 날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바로 6월 6일 날 했거든요. 제대하시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이제 집사람이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IMF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피아노 학원이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을 거의 이렇게 뭐 처갓집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카드로 다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다행히 원래는 5년 정도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97년도 그 다음에 바로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됐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정말로 그 나중에 시험이 붙고 나서 보니까 그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공공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워낙 IMF 때문에 힘들어서 구청 가가지고 풀뽑기 같은 이런 거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 제가 1호 공공근로 사업자예요. 그래서 공공근로 지금 사업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거. 그때 그거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 사업 하고 있다가 발표가 나서 내가 합격을 했는데 내가 연수원을 졸업할 때 빚이 예.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워낙 양쪽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빚으로 생활을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또 남자가 또 가오가 있으니까 또 그 맨날 술 안 사 먹고 다닐 수 있나? 후배들 밥 사줘야지. 그 친구들 밥 사줘야지. 또 고등학교 1회인데 그렇죠. 또 고등학교 후배들 밥 사줘야지. 아니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이자율이요. 내가 연수원 다닐 때 12%였어. 12%. 은행권. 12% 13% 은행권이.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빚이니까 1년만 지나면 1억 1,000만 원씩 늘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를 하는데 야 빚이 뭐 그 월급 그때 받아서 대리 월급도 못 받아가. 왜냐면 이자 내야지. 또 친구들 후배들 또 술도 사줘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와이프한테 생활비 200만 원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금세 1억이 됐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그 회사 다녀서는 도저히 돈을 못 벌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펌을 나오고 그때 네. 개업을 했는데 그 얘기가 좀 말이 길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우연히 내가 경포대에서 우리 와이프를 만난 일, 네.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우연치 않게 제가 소송을 하다가 만났던 상대방 변호사, 그 다음에 상대편 법무팀장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도와주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대표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이런 사람들의 인연을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마치 나와 필연인 사람인 것처럼 좀 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계획하지 않아도 네네.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동문들께서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그 중에 세 분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미래 가상도시 메타버스의 법적 분대도 대응해 주시길이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분이 네. 우리 동문인 것 같은데 네. 그 이 일기 홍시경 김홍식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묻고 그래요. 근데 도시의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분쟁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걸리면 저한테 맡기면 제가 열심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거 약간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선배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사실 한데. 누구야? 닥터 머시 웰빙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사실 여기서 물어보면 뭐 답을 못할 건 없죠. 아니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나쁜 짓들도 많이 했기도 하고 또 내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검사들이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검찰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기능에 순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왔던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검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또 시간을 내서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는지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불러주면 제가 얘기할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아파트 층간소음 에피소드 누구 좀 아시는 분 같은데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위층에 아파트 위에 아이가 3명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애가 5살, 7살, 8살이었나? 야, 근데 그 집 이사 오면서부터 우리 집은 전쟁이 된 거지. 정말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집 분위기가 완전히 이건 너무 우울해. 왜냐면 위에서 애들이 뛰는데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나는 밖에서 소음 소송한다. 남의 집 지금 제보자들하고 내가 그때 네. 그 아침 방송할 때도 어디 맨날 소음 나는데 공사장 가가지고 내일도 공사장 갔다 온 거 같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여기 해결 좀 해봐.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소송해봐야 힘들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참아봐. 그 얘기를 참아가 6개월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와이프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집 남편을 전화를 했어. 보자.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 네. 자치센터 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위층에도 올라가 보고 또 우리 집에도 내려오게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해결이 안 돼. 나중에 어느 일까지 벌어졌냐면 내가 그 아주머니랑 대판 싸웠어. 싸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 애가 지금 그 고등학생인데 지금도 뛰네요.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문자로 딱 뭐랬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우리 문자를 딱 준 거야. 그런데 내가 어라?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갑자기 네. 그분이 뭐랬냐면 아니 그러면 애들을 묶어놔요? 그래 애들이 그 집 애들이나 똑똑히 교육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언제 묶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라 그랬어? 걸어다니더라도 소리를 좀 덜 나게 하고 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나보러 네. 대개 집 애들이나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야. 그래서 내가 네. 이분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한테 네. 야 이사 가자. 그래서 이사 갔어요. 결국은 딴 사람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도망가셨네요. 근데 제가 딴 사람 층간소음도 그 얘기해 드리면서도 진짜 너무 힘든 게 층간소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배려인데 소음은 감정이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소음은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내 애기가 우는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씩씩하고 우렁차지.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만나자마자가 중요해. 층간소음은 만나자마자 벌써 인상 찌그렸다 그러면 서로 그때부터는 해결책이 안 나요.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나요? 네, 우리 이분은 7기신가요? 1기신가요? 안영준님이 보내주신 건데 항상 멋있게 사시는데 최근 들어 일탈하고 싶으실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면 언제 그러셨나요?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내가 워낙 일탈을 많이 해서 네. 사실 내가 예전에 담배 필 때는요 하루에 담배를 2갑에서 3갑을 폈거든요. 근데 그게 담배를 제가 끊은 게 2018년도에 담배를 끊었고 지금 201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마흔에 네. 담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됐어요. 지금 내가 술 안 먹기 시작한 거는. 네. 근데 그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건 더 이상 일탈은 이제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담배를 끊었던 40에 끊었던 계기가 네. 내가 왜 나를 주도적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40이 돼서 남은 40년 그러니까 나는 그때 80까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남은 40년은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끊는 게 담배예요. 담배를 그때 딱 끊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빨아본 적도 없는데
그 담배를 끊으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또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때 변호사 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처음 제대로 벌고 막 해서 빚을 다 깠어. 영원으로. 그리고 미국 가서 다시 빚져왔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냐면 자율적인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보니까 변호사 그때 하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차별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아니 나만 스스로 전문적이라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과감하게 애들 데리고 사무실 딱 접고 그냥 미국 떠난 거예요. 그래 미국 떠나서 1년 동안 진짜 꼬박 거기서 빚으로 생활하고 들어오는 날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 사건 좀 하나 부탁한다고. 미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돈 갖고 내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그거 10년 된 제네시스 예. 그거 저기 그 계약 리스 계약료 냈어 착수금으로. 처음으로 그 돈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차는 안 버리고 지금 사무실에 계속 지금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들의 출연하실 때 즐겨봤었습니다. 우리 노희석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스토리가 있으실까요?라고 질문이 보내왔습니다. 아 제보자들 할 때 나는 그때 정말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또 분노했던 일들도 많았는데 나는 정말 왜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할 때는 시청률이 7% 정도 나왔었는데 그 정도 굉장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위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 프로가. 그 프로가? 그래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돌리더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돌리고 뭐 계속 이렇게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돌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돌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청률을 3%대 4%대까지 떨어뜨리더니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때가 그 추정 60분 폐지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제보자들도 폐지했어요. 근데 나는 매번 생각나는 게 이렇게 그때 우리 소방대원 여자 소방대원이 예. 그 자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살하고 나서 유족보상금을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 어릴 때 버리고 가서 예. 한참을 지나서 이제 애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유족보상을 받으러 나타난 거야. 예. 그 분쟁이 생겼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자살한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는데 직접 현장에? 지금도 내가 그의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오싹한데거든요. 그게 인생이 뭔가 그리고 돈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3살 때 어머니는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갔죠. 네.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이 돼서 그 일기장을 내가 이렇게 계속 뒤져보면서도 혼자 계속 자란 거예요. 소방대원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 소방대원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가 키웠어요. 아버지가 키웠는데 난 그 방송 보면 그 방송 내가 출연하고 그 진행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금 돈 물론 뭐 내가 가끔 뭐 후배들한테도 야 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형이야 돈도 많이 벌고 그 돈 많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어느 정도 그 뭐 배고픔 그다음에 적당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돈은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 내가 쓴 책도 부동산보다 사람이다잖아요. 난 항상 도시보다 사람, 부동산보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되었는데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 못하겠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자 판정 번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준사법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법 기능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조정을 해주는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단한 부분이 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제로 그 법원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하고 약간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준사법기관이다. 이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신 분들 선정된 분들 중에 되게 정확한 아이디하고 연락처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닥터머시 웰빙 TV라고 저기 보내주신 분들,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최영형님, 그다음 층간소음 질문해주신 분, 그 다음에 안영주님 그 일탈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 그 다음에 노희성님, 뭐 제보자 관련돼서 질문 주신 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울뉴 아이디 갖고 계신 분, 하자분쟁위원회 그 질문 주신 분들, 그분들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3322 4322 거기로 문자로 기수,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보내주시면 요 앞에 보이시죠? 우리 안상원 박사님의 친치명 위너폼의 4300입니다. 예,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322 4300번 4300번으로 그 문자로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이 선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질의응답 마무리하고요. 저희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이승태 동문께 우리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 된다 그랬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앉으십니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싸가지 없이 상을 받네요. 그렇죠? 앉아서. 뭐 다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뭐. 되는데. 하여튼 저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면서 사고를 치고 나가. 자, 제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단대부고 일기 이승태님. 오늘 27번째 대단함의 강연자로서 당신께서는 동문회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대부고 총동문회 발전의 기반을 닦아 다른 동문 회원들의 훌륭한 기감이 되었기에 그 공을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29일 단대부고 총동문회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뭘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네. 멋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확실히 세련돼졌고. 우리 단대부고 총동문회 이렇게 디자인 감각도 뛰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보시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대부고 총동문회장 일기 이순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동문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단함에 대한 부분도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상으로는 도저히 진행을 하기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운영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온라인으로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 초반에 사실상 저희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기술적인 좀 부분에 미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 이승태 동무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 또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또 동문들께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동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총동문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코로나 잘 극복해서 더 멋진 단대부고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